35년간 건물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공장까지 남들 집은 수백 채를 지었는데 정작 내 집 한 채는 못 가졌네요. 제 이름은 박정수, 올해 74입니다. 대형 건설 회사에서 28년간 현장 소장으로 일했습니다. 크고 작은 건설 현장을 누비며 남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쳤지만 그 자신은 평생 전세와 월세를 전전했습니다. 이제는 경상북도 산골마을의 마을관리소장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서울의 월세방에서 쫓겨나다시피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상치 못한 행복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내 집 마련이 꿈이었죠. 아내와 제가 둘 다 경상도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밀양, 아내는 김천 출신이었죠. 서울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둘 다 서울에 정착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청춘이었죠. 처음에는 구로동 근처 작은 전세방으로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겸 거실 한 칸이 전부였지만 신혼의 단꿈에 빠져 행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 딸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했고 전세금을 조금 더 보태 2칸짜리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야근 수당과 특근 수당으로 가족을 건사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종종 현장에 나갔습니다. 건설 현장은 한번 공정이 시작되면 쉴 틈이 없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건 제가 45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두통으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큰 병원에 가보니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에 들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성공률은 70% 정도이며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꿈속에서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 간병인 비용까지 감당하기엔 제 월급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전세금을 빼서 병원비로 사용하고 월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당시 모아둔 돈이 3,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5년간 병원비로 6천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대출도 받고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렸습니다. 아내의 투병 기간 동안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장 소장으로 승진했고 책임은 더 커졌지만 급여는 그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허망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였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들은 고등학생, 딸은 중학생이었죠. 아내가 떠나고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고 딸아이는 캐나다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집은 평생 없어도 좋으니 너희 미래는 보장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유학 비용으로 2년간 5천만 원 가까이 보냈습니다. 아들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축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60세가 넘으면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9세에 다른 현장으로 갈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하고 하던 현장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예정대로 64살에 회사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2,210만 원이었습니다. 28년 일해서 받은 돈이 고작 그 정도였죠. 그나마 그 돈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262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국민연금 수급 나이인 65세를 맞이했습니다. 서울 구로동 낡은 다세대 주택에 월세 52만 원, 관리비 13만 원을 내고 살았습니다. 연금 105만 원으로는 월세 내고 나면 40만 원이 남았죠. 이걸로 식비, 의료비, 교통비를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면서 살았지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비 450만 원과 생활비로 퇴직금은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서울에서 집 없는 노인으로 산다는 건 그냥 천천히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제 수입은 그대로니까요. 제게 또 다른 어려움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병원에서 폐기종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냐고요.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건설 현장에서 평생 시멘트 가루와 먼지를 마시며 일한 결과 70세에 폐기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믹서기와 중장비 소음 속에서 일한 탓에 청력도 손상되어 오른쪽 귀의 청력이 30% 감소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구입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서울의 미세먼지는 제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밤마다 기침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숨이 막히고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악순환이었죠. 폐기종 치료를 위한 약값과 병원비로 월 27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월세 52만 원, 관리비 13만 원, 의료비 27만 원을 내고 나면 연금 105만 원으로는 식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적자가 38만 원이더군요. 적금 83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대로면 2년도 못 버팁니다. 그때 처음으로 서울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향 밀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17년 전에 이혼한 아내는 연락이 끊겼고 아들은 자영업을 하느라 바쁘다며 연락이 뜸했습니다. 딸은 캐나다에 정착해서 가끔 영상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도 서로 인사 한 번 없이 지냈고 가끔 복지관에 가서 무료 급식을 받을 때나 사람들과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점심을 먹는데 거기 노인 지역 소식지의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산골마을 관리소장 구함. 숙소 제공 월 급여 140만 원. 그 순간 뭔가 이거다 싶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하며 생활비를 아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경북 상주시의 한 산골 마을에서 마을관리소장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서울 노인이 시골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숙소 제공에 월급까지 준다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장님은 제 건설 현장 경력을 듣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실래요? 라는 말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화상통화로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크게 반대하더군요. 아빠 어디 모르는 시골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제가 매달 용돈 보낼게요. 캐나다에 사는 딸 미영이는 제 귀촌 계획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낯선 시골에서의 적응 문제와 의료 접근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송금하겠다며 서울에 남아있기를 권했습니다. 딸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했습니다. 내 돈 받으며 구차하게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끝까지 살아보겠다고요.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 그러시겠다면 한번 가보세요.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오세요. 제가 도울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면접을 보러 경북 상주로 향했습니다. 4시간의 버스 여행 끝에 도착한 산골마을은 예상보다 훨씬 외딴 곳이었지만 맑은 공기와 푸른 산을 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30분을 더 걸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이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면접이라기보다는 대화에 가까웠습니다. 마을 이장님과 주민대표 몇 분이 저를 보더니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그럼 우리 마을 관리하는데 딱이네 하시더군요. 인구 120명 남짓의 작은 마을은 젊은이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마을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창고, 마을회관, 민박시설 등의 유지 보수를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관리소장 숙소는 마을회관 2층 원룸이었는데 서울 월세방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정원까지 있었죠.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시골 음식을 먹으며 이 마을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을관리소장으로 채용되었고 2주 뒤 서울 월세방을 정리하고 상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을 돌려받아 840만 원의 예금에 합치니 1,8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복지관에 들러 그동안 챙겨주신 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은 잘 가요, 행복하게 살아요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 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몇 권의 책, 아내와 아이들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28년간 일했던 건설회사의 회사 수첩과 안전모를 기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작은 트렁크 하나에 담아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과의 이별을 실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장님과 몇몇 주민분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셨고 숙소에 필요한 물건들도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이불, 밥솥, 식기류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숙소에서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마을관리소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 시설 점검부터 공동창고 정리, 마을 안내판 수리까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장난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 경험과 손재주를 살려 하나씩 고쳐 나갔습니다. 서울에서의 월 지출은 월세와 관리비로만 65만 원이 나갔었습니다. 식비는 45만 원, 의료비 27만 원, 교통과 통신비 18만 원, 기타 15만 원을 더하면 매달 1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연금 105만 원으로는 매월 65만 원이 적자였지요. 하지만 산골마을에서는 주거비가 0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 텃밭에서 채소도 얻고 계절마다 주민들이 음식도 나눠주셨습니다. 식비는 28만 원으로 줄었고 맑은 공기 덕분에 폐기종 증상이 호전되어 의료비도 15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교통과 통신비 12만 원, 기타 10만 원을 합해도 매달 지출은 6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연금 105만 원에 급여 140만 원을 더하면 수입은 245만 원이니 매월 1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금을 들어서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통장에 남겨둡니다. 이제는 딸에게 용돈을 보내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에는 제가 딸에게 작은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00m만 걸어도 숨이 차서 쉬어야 했는데 지금은 하루 5km씩 걸을 수 있습니다. 마을 의사 선생님이 폐기능이 20% 이상 회복됐다고 놀라시더군요. 맑은 공기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제 폐기종 증상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약물 사용량도 줄고 병원 방문 빈도도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숨쉬기가 편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청력 손실은 여전하지만 시골이다 보니 소음이 적어서 오히려 의사소통이 더 편해집니다. 서울에선 자동차 소음, 공사 소리 때문에 더 듣기 어려웠거든요. 또한 척추관 협착증도 텃밭 일과 가벼운 운동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통증이 줄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월세방을 오르내릴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마을회관 2층까지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노인이라고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마을 어르신들이 저를 찾아와 정수씨, 이거 좀 고쳐줄 수 있나? 하고 물어봅니다. 저는 마을 공동시설 관리뿐 아니라 주민들의 집에 생기는 소소한 문제들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꼭지 교체, 창문 수리, 가구 고치기 등 건설 현장에서 익힌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0대 할머니들은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도움을 드리면 손주 대하듯 반겨주십니다. 서울에선 그냥 늙은이였는데 여기선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디지털 교육이 인기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그저 평범한 디지털 활용 능력이었지만 시골에서는 귀한 기술이 된 것입니다. 시골이다 보니 주민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스마트폰은 다들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죠. 제가 마을회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스마트폰 교실을 열었더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열심히 참여하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기, 유튜브로 트로트 듣기, 날씨 어플로 농사 일정 계획하기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느 날 80이 넘은 김할머니께서 제 도움으로 손자와 처음으로 영상통화를 하셨습니다. 화면 속에서 손자 얼굴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정수 선생 덕분에 손자 얼굴 볼 수 있네. 고맙구먼.
그 말 한마디가 주는 보람은 서울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5년 살아도 이웃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봤습니다. 여기선 3개월 만에 마을 주민 대부분과 인사하게 됐습니다. 제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관계의 확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복지관에서 밥을 먹을 때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었지만 마을에서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마을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합니다. 제가 프로젝터 설치하고 영화도 고르는데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함께 보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영화가 끝나면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영화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눕니다. 가끔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공연 영상을 틀어드리기도 합니다. 모두가 박수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지만 캐나다에 사는 딸과는 오히려 관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에게 마을 사진과 일상을 자주 공유하면서 딸도 아버지의 새 삶에 안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딸도 영상통화로 제 모습을 보더니 아빠 건강해 보여요. 얼굴색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을 일을 하며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마을에서는 고향의 날 행사를 합니다. 도시로 떠난 자녀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날이죠. 제가 마을에 온 첫 해에 열린 행사에서 제가 준비한 마을 안내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마을의 역사와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장님은 정수 씨가 와서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로 가득 채웠죠.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이 사진 찍고 가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현장 소장 시절에 배운 조경 지식을 활용해 마을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 여름에는 장미와 수국,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피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저와 함께 식물을 가꾸는 일에 참여하셨고 이제는 꽃이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명성이 생겼습니다. 이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정수 씨가 서울에서 온 경험을 살려서 우리 마을을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산나물 채취 체험, 전통 두부 만들기, 시골 텃밭 가꾸기 등 도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마을에 추가 수입이 생기고 제 급여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은 마을 뒤편 작은 시냇가입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이면 그곳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유입니다. 가끔은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 있기도 합니다. 큰 물고기가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저 자연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지난 겨울은 마을에서 보낸 첫 겨울이었습니다. 서울보다 추위가 더 심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장작과 연탄을 나눠주셔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린 날에는 마을 어르신들 집 앞 눈을 치우느라 하루 종일 바빴지만 그것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제 작은 도움에 감사하며 어르신들이 따뜻한 차와 직접 담근 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을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내 돈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내 삶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는 소외된 노인이었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마을 아이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칠 때입니다. 명절이나 방학 되면 도시에 사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마을에 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나무로 작은 의자나 연필꽂이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 번은 제가 만든 작은 정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이 벤치에 앉으니 죽기 전에 꼭 한번 앉아보고 싶었던 남산 벤치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을 뒷산에 서울이 보이는 벤치라는 이름으로 전망대와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서울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정성껏 만든 그 장소는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폭우로 마을 진입로가 무너져 외부와 고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건설 현장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임시 통로를 만들고 무너진 길을 복구했습니다.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작업했지만 마을이 다시 연결되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회의에서 정수 씨가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한달은 고립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저를 서울에서 온 사람이 아닌 우리 마을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명절이면 집집마다 초대받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였던 제게 이런 따뜻한 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마을에 사는 동안 저는 몇 가지 특별한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약초 수집입니다. 주변 산에는 다양한 약초가 자랍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약초에 대한 지식을 배워 직접 채취하고 말려서 겨울을 대비합니다. 둘째는 목공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배운 기술로 작은 가구나 생활용품을 만듭니다. 모든 집에는 제가 만든 작은 선반이나 의자가 하나씩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만든 물건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마을 기억 보관함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사진, 이야기를 모아둔 커다란 목재 상자입니다. 마을회관에 전시해 두었는데 방문객들이 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아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그 시절 이야기로 밤이 깊어지곤 합니다. 처음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시골이었지만 지금은 돈을 준다 해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74세 제가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마을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저축한 돈으로 언젠가는 마을 안에 작은 집을 지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마을 한켠에 버려진 작은 땅을 이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정수 씨가 마음에 들면 그곳에 집을 지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12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땅이지만 제게는 꿈의 터전입니다. 이제 매달 저축한 돈이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년만 더 모으면 작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남의 집만 지어온 제가 드디어 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직도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나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울에서의 숨막히던 날들을 생각하면 금방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는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74세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덕분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무릎 통증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 마을 둘레길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 딸이 캐나다에서 방문했습니다. 처음 마을을 방문한 딸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아빠 정말 달라졌어요. 서울에 계실 때보다 10살은 젊어 보여요. 딸은 마을의 아름다움과 제가 마을에서 누리는 존중에 감동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딸과 함께 마을 곳곳을 다니며 제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여기서의 아빠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마을과 함께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이가 들면 마을 주민들과 서로 돌봐주는 관계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바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평생 남의 집을 지으며 살았는데 정작 내 집 한 칸 없이 서울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오히려 더 큰 집, 더 넓은 세상을 얻었습니다. 연금 105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한 달을 버티기 어려웠지만 시골에서는 오히려 저축까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장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요즘은 마을 청년회와 함께 기촌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도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시골에서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미 3분의 노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마을로 이주하셨고 그분들도 저처럼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 지역 신문에서 저의 이야기를 취재해 갔습니다. 연금 105만 원으로 서울에서 밀려난 노인, 산골 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갑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변화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편리함, 다양한 문화생활, 큰 병원의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내가 필요한 곳이라는 소속감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입니다. 작년에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제가 응급처치를 하고 119를 불러 생명을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이 도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도 저를 만날 때마다 내 은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주는 기쁨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을을 돌아보며 고장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서울에서 월세 내기 위해 숨가쁘게 살았던 제게 지금의 시골 생활은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가끔 서울에 살던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일, 병원비와 월세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던 답답함. 그때는 그것이 제 노후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금 105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살기 힘들었지만 이 산골 마을에서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